해질녘의 주유소는 스산한 바람만이 감돌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곧 어둠이 내릴 것을 예고하듯 음울한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간헐적으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이 정막을 갈랐다. 주육이 옆 작은 공터, 낡은 벤치 위에 10살 남짓의 소녀 민서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품에는 갓난아기인 남동생 지훈이가 칭얼거리며 울고 있었다. 쉬, 지훈아, 뚝 해야지. 형아가, 아니 누나가 있잖아. 민서는 아직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한 듯 더듬거리며 속삭였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동생을 다독이는 손길은 야무졌다. 하지만 배고픔과 불안함에 지친 지훈이의 울음소리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민서는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을 애써 감추었다. 눈가는 이미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시간 전 엄마는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금방 돌아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처음에는 금방 오리라 믿었던 엄마는 해가 기울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민서의 작은 마음에는 점점 더 큰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만한 어른은 보이지 않았다. 주유소 직원은 바쁘게 오가는 차량들에 정신이 팔려 이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간혹 주유를 위해 멈춰선 차 안의 사람들은 무심한 시선으로 한번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 손으로는 위태롭게 지훈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기의 작은 담요를 여몄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주유소 사무실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직원의 무뚝뚝한 표정에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라도 말을 걸었다가 귀찮다는 듯 쫓겨나기라도 하면 이 작은 동생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다시 벤치로 돌아온 민서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삼켰다. 엄마는 꼭 돌아올 거야. 약속했으니까.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그 믿음은 차가운 저녁 공기 속에 힘없이 흩어졌다. 지훈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민서는 거의 울먹이며 동생의 등을 토닥였다.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의 온기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 온기만이 민서가 세상에 홀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인 듯했다. 그때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주유소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강민준이었다.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흐트러짐 하나 없었고 손목의 찬 시계는 그의 성공을 은근하게 과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젊은 백만장자이자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사업 수완으로 유명한 JM 홀딩스의 대표였다. 민주는 중요한 해외 계약건으로 인해 곧장 공항으로 가던 길이었다. 잠시 목을 축이고 급한 연락을 처리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주유소에 들른 것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 업무 관련 통화를 시작했다. 낮은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카리스마가 넘쳤고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에게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수백억 원이 오가는 계약 조건과 복잡한 수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변의 풍경이나 사람들은 그의 안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쪽에서 제시한 조건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마진율을 최소 5% 이상 확보하도록 다시 협상해. 내일 아침까지 결과 보고하도록. 민주는 짧고 명료하게 말을 맺고 전화를 끊었다. 뻐근한 목을 두어 번 돌리며 스트레칭을 하던 그의 시선이 무심코 주유소 한쪽 구석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그저 낡은 벤치와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보였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그곳에 무언가 작은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나 버려진 강아지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았을 때 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어린 소녀였다. 남루한 옷차림의 소녀가 자신보다 훨씬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아기는 끊임없이 울고 있었고 소녀는 그 작은 등을 토닥이며 필사적으로 달래고 있었다. 그 순간 강민주는 얼어붙었다. 수많은 거래처와의 협상에서도 적대적 M&A의 위기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모든 사업 구상과 계약 조건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의 시선은 오직 그 작은 소녀와 아기에게만 고정되었다. 소녀의 텅 빈 눈동자, 절망과 체념이 뒤섞인 듯한 그 눈빛은 민준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잊고 싶었던,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기억 한 조각이 예고 없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지독한 가난, 버려짐의 공포, 그리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감정이 온몸을 휩쌌다. 동정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아팠고 연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박했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주유소 직원이 다가와 주유가 끝났음을 알렸지만 민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발은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고 시선은 여전히 소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해는 완전히 저물어 사방은 어둠에 잠겼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작은 소녀의 모습만이 세상의 모든 빛을 흡수한 듯 선명하게 보였다. 소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보호하려는 듯 더욱 꼭 끌어안았다.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민준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니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그저 얼어붙은 채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황혼이 짙어지면서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차가운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지훈이의 울음소리는 이제 거의 탈진한 듯 가늘어졌지만 그 작은 소리마저도 민준의 귀에는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도 크게 울렸다. 민서는 이제 거의 반쯤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저 기계적으로 아기를 토닥이고 있을 뿐. 초점 없는 눈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강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이 상황을 즉시 외면하고 자신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그는 바쁜 사람이고 저 아이들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지금 이대로 돌아서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올가매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저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 절대로.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늘 자신감 넘치고 확신에 차 있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러나 여전히 몸은 그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두 생명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강민준이라는 한 남자의 견고했던 세계가 작은 소녀의 절망적인 눈빛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강민준의 몸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이성은 여전히 이 비이성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아우성쳤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는 이미 그의 모든 합리적인 판단을 집어삼킨 후였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소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구두 소리가 적막한 주유소 바닥에 무겁게 울렸다. 민서는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낯선 남자의 모습에 잔뜩 경계하며 품에 안은 지훈이를 더욱더 세게 끌어안았다. 남자의 값비싸 보이는 옷차림과 냉랭한 표정은 어린 민서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남자는 자신과 동생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민주는 소녀의 눈빛에서 공포와 불신을 읽었다. 그는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쓰며 소녀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얘야, 괜찮니?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낮고 조심스러웠다.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살짝 저었다.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였다. 민주는 어떻게 이 아이를 안심시켜야 할지 잠시 막막했다. 아이들을 다뤄본 경험이 전무한 그로서는 지금 이 상황이 마치 복잡한 계약 협상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다. 그는 무릎을 살짝 굽혀 소녀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했다. 나는 너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란다.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그의 진심이 조금은 전달된 것일까? 민서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엄마가 곧 오실 거예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기대감과 함께 깊은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더욱 아파왔다. 엄마는 오지 않아. 그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다. 이 아기는 내 동생이니 이름이 뭐니? 지훈이요. 그렇구나. 지훈이는 많이 배고픈 것 같네. 너도 아무것도 못 먹었지. 민서의 작은 배에서 때마침 꼬르륵 소리가 났다. 소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얼굴에 떠오른 그 미소는 민서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다. 일단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 날씨가 너무 춥다. 나와 함께 따뜻한 곳으로 가자. 가서 지훈이에게 맛있는 분유도 주고 너도 따뜻한 밥을 먹어야지. 민주는 최대한 다정하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도 될까 하지만 이대로 밤을 지새운다면 지훈이는 물론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몰랐다. 게다가 남자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믿음직스러웠다. 아주 깊은 곳에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는 듯 했지만 그 슬픔이 오히려 진실하게 느껴졌다. 마침내 민서는 작은 결심을 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훈이를 안고 있는 민서를 부축해 자신의 차로 이끌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와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가득한 차 안은 민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별천지였다. 민주는 먼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민서와 지훈이를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내가 보내는 주소로 와. 아기 용품이랑 여자아이 옷까지. 그리고 간단한 음식 좀 챙겨서. 제일 좋은 걸로. 그는 평소의 냉철한 사업가 목소리로 돌아와 일사천리로 지시를 내렸다. 전화를 끊은 그는 곧장 자신이 소유한 호텔 중 가장 보안이 철저하고 편의시설이 좋은 곳으로 차를 몰았다.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호텔 매니저에게 긴급히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다행히 지훈이는 약간의 탈수 증세 외에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고 민서 역시 영양 부족과 피로 누적 외에는 괜찮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 비서가 허겁지겁 도착했을 때 민주는 어색한 손길로 지훈이에게 분유를 먹이려 애쓰고 있었다. 분유는 제대로 타졌는지, 온도는 적당한지, 아기가 살에 들리지는 않을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난생 처음 겪는 혼란이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평소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할 때보다도 더 긴장한 모습이었다. 민서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김 비서가 사온 새 옷으로 갈아입은 후 개걸스럽게 빵과 수프를 먹었다. 오랜 시간 굶주렸던 탓에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그녀는 간간히 민준과 지훈이를 힐끗거렸다. 저 아저씨는 누구일까?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피곤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더 이상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식사를 마친 민서는 지훈이 옆에 조용히 누웠다. 따뜻하고 아늑한 침대,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이 꿈결처럼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훈이도 분유를 먹고 트림을 한 뒤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두 아이가 잠든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민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완벽하게 계획된 인생에 갑자기 뛰어든 이 두 아이는 그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을 일깨워 주기도 했다. 그것은 책임감이었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형태의 온기였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주유소에 그 작은 소녀에게 머물러 있었다. 소녀의 공허한 눈빛, 절박하게 동생을 끌어안던 작은 팔, 그리고 엄마가 곧 오실 거예요라던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아이들을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내일 아침부터 그의 스케줄은 살인적으로 빡빡했다. 중요한 해외 계약은 어떡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은 또 어쩔 것인가?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일단 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그 이후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았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기댔다. 평소라면 불편해서 잠시도 앉아있지 못했을 소파였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이 갑작스러운 사건이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것이 좋은 변화일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것은 그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계약보다, 그 어떤 사업보다 이 작은 두 생명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낯선 감정에 그는 당혹스러웠지만 동시에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밤은 깊어갔고 스위트룸 안에는 두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강민주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아주 오랜만에 평온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조금씩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준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평소라면 새벽같이 일어나 운동을 하고 조간신문을 읽으며 하루 일정을 점검했겠지만 이날 그는 아이들의 작은 뒤척임에도 잠을 설친 탓에 찌뿌둥한 몸을 겨우 일으켰다. 스위트룸 거실 소파에서 쪽잠을 잔 그는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아이들이 자고 있는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민서와 지훈이는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의 불안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민준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그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JM홀딩스의 로고와 함께 김비서의 이름이 액정에 떠 있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어제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셔서. 김비서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혹감이 묻어났다. 민주는 어젯밤 호텔로 아이들을 데려온 후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 하루 연기하라고 지시했었다. 회사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사유로 약속을 어기거나 일정을 변경한 적이 없었던 그였기에 김 비서를 비롯한 임원들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별일 아니네. 오늘 오전 중으로 사무실에 들어갈 테니 급한 보고는 그때 받도록 하지. 민주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작은 옹알이 소리까지는 숨길 수 없었다. 김 비서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프로답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긴급 안건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장 오늘 오전으로 예정되어 있던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회의, 오후의 이사회, 그리고 수많은 결제 서류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였다. 그는 호텔 레스토랑에 연락해 아이들을 위한 부드러운 음식과 이유식을 주문하고 김 비서에게는 아이들이 당분간 지낼 만한 안전하고 조용한 장소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호텔 스위트룸은 임시 방편일 뿐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민준이 잠시 샤워를 하고 나오는 사이 민서가 먼저 잠에서 깨어났다. 낯선 환경에 어리둥절해 하던 민서는 곧 자신을 발견하고는 꾸벅 인사를 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잘 잤니?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의 불안감은 많이 가신 듯. 얼굴에 조금이나마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곧이어 지훈이도 깨어나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민서는 익숙한 솜씨로 지훈이를 안아 달랬고 민주는 그 모습을 몰차 지켜보았다. 10살짜리 소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하고 침착한 모습이었다. 그 작은 어깨에 얼마나 큰 짐이 지워져 있었던 걸까. 강민준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최측근인 김 비서는 대표의 사생활에 대해 함구했지만 갑자기 아이 둘이 그의 보호 아래 들어왔다는 사실은 몇몇 임원들에게까지 알려졌다. JM홀딩스의 이사 중 한 명인 박상철 전무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강 대표가 지금 제정신인가 회사의 중요한 시기에 애들 돌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다니. 주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나. 박 전무는 평소 민준의 냉철함을 존경하면서도 그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는 불만을 품어온 인물이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민준의 리더십에 흠집을 낼 기회라고 생각했다. 한편 민준의 오랜 친구이자 개인 변호사인 최지환 변호사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민준으로부터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의 결정을 지지했다. 네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분명 이유가 있겠지. 법적인 문제는 내가 최대한 도울 테니 걱정하지 마라. 초의 변호사는 민준의 과거와 그가 겪었던 아픔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그의 이번 행동이 단순한 변덕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러한 소문과 반응들이 오가는 사이 어두운 곳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 박복자라는 이름의 중년 여자가 흐릿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입맛을 다셨다. 그녀는 얼마 전 지역 맘카페에서 우연히 주유소에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게시글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흔한 이야기 중 하나로 넘기려 했지만 댓글 중 하나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왠지 그 아이들 예전에 우리 동네 살던 지숙이네 애들 같기도 하고. 박복자는 눈을 빛냈다. 지숙이라면 얼마 전까지 자신의 옆집에 살다가 야반도주하듯 사라진 그 여자였다. 지숙에게는 어린 딸 하나와 갓난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지숙의 아이들이고 설상가상으로 어떤 돈 많은 남자가 그 아이들을 데려갔다는 소문까지 사실이라면 박복자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돈이 될 만한 일이었다. 아이들의 딱한 사정을 이용해 동정심을 유발하고 어쩌면 그 돈 많은 남자로부터 한몫 단단히 챙길 수도 있을 터였다. 혹은 자신이 아이들의 먼 친척이라도 되는 양 나서서 후견인 행세를 하며 정부 보조금이라도 타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박복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몇 번 재미를 본 경험이 있었다. 이거 잘하면 대박이겠는데. 박복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그들을 데려갔다는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한편 민주는 김 비서가 알아봐준 한적한 교회의 단독주택으로 민서와 지훈이를 옮겼다. 그곳은 민준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별장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위한 안전가옥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는 믿을 만한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아이들을 돌볼 경험 많은 부모도 고용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최 변호사를 통해 민서와 지훈이의 친모에 대한 뒷조사를 은밀하게 시작했다. 아이들의 엄마가 왜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야 했다.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 조사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최 변호사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아이들 엄마 이름은 한지숙, 28살, 미혼모로. 아이들 아버지는 누군지 불명확합니다. 특별한 전과 기록은 없지만 주변 평판이 썩 좋지는 않더군요. 도박빚에 시달렸다는 증언도 있고 아이들을 방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민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도박빚, 방임, 예상보다 훨씬 더 어두운 이야기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을 내팽개쳤던 아버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자신과 어머니. 지독한 가난과 멸시 속에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강해져야만 했다. 그 기억은 여전히 그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 민서와 지훈이를 보면서 그가 느꼈던 강렬한 감정의 근원이 바로 그 트라우마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저 작은 아이들이 되풀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계속 조사해 주십시오. 한지숙의 현재 행방, 그리고 아이들을 버린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접근하려는 수상한 자가 있는지 주변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는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주유소에서 얼어붙었던 남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위협과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된 보호자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노리는 자가 이미 그들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위협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집요하게 그와 아이들의 삶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복자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신속하고 교활했다. 그녀는 먼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민서와 지훈이의 먼 이모할머니 뻘되는 친척이라고 주장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조카딸인 한지숙이 못된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아이들을 잠시 맡기고 피신한 것이라며 자신이 아이들을 거두어 보살피겠다고 간청했다. 그녀의 영인은 너무나도 능숙해서 상담원조차도 그녀의 말에 깊이 동정할 정도였다. 우리 지숙이가 얼마나 착하고 여린 아이인데요. 몹쓸 놈들 때문에 애들까지 고생시키고 제가 어떻게든 책임져야죠. 안 그래도 애들 엄마가 제게 연락해서 애들 좀 찾아달라고 울면서 부탁했어요. 박복자는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그녀는 한지숙이 사용하던 낡은 휴대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이용해 마치 한지숙과 연락이 닿는 것처럼 꾸몄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박복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강민준 측에게 아이들의 신변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민준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최지환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박복자라는 여자, 예상대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일단 저희는 아이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협조하면서 저 여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최 변호사는 즉시 팀을 꾸려 박복자의 신원과 과거 행적 그리고 한지숙과의 실제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동시에 민준이 아이들을 발견했을 당시의 상황과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했다. 며칠 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담당자와 사회복지사가 민준이 마련한 교회 주택으로 찾아왔다. 민준은 아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미리 언지를 해두었고 민서는 어른들의 방문에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비교적 침착하게 대응했다. 민서야, 이분들은 네가 잘 지내고 있는지 보러 오신 분들이란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 민준은 민서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담당자는 민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엄마에 대한 기억, 주유소에 오게 된 경위, 그리고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이었다. 민서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민준의 격려에 힘입어 조금씩 입을 열었다. 엄마는 바빴어요. 지훈이 때문에. 그리고 어떤 아저씨들이 자꾸 찾아왔어요. 민서의 말은 두서가 없었지만 그 속에는 엄마 한지숙의 불안정한 생활과 위협적인 존재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박복자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엄마 친구 중에 그런 이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민서는 무언가 기억해내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혹시 엄마가 예전에 돈 빌리러 다닐 때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 이름이 뭐였던 것 같은데. 민서의 희미한 기억은 최 변호사 팀에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지훈이의 건강 상태와 아이들이 지내는 환경을 꼼꼼히 살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영양가 있는 식단, 그리고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부모와 경호 인력까지. 강민준이 제공하는 환경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웠다. 담당자들은 내심 놀라는 눈치였지만
겉으로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는 서류 뒤에 가려진 박복자의 탐욕스러운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친족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저 여자는 아이들을 이용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속셈인 것이다. 초의 변호사님, 박복자라는 여자가 원하는 건 결국 돈일 겁니다. 아니면 아이들을 이용한 또 다른 사기극이거나요. 저 여자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자신의 과거와 비슷한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또다시 그런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었다. 법적인 공방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민주는 이미 지쳐가고 있었다. 회사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밤잠을 설치게 했다. 자신이 과연 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이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는 아이들에게 깊이 정이 들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는 스스로도 놀랐다. 특히 민서의 어른스러운 모습과 지훈이의 해맑은 웃음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따스한 햇살과도 같았다. 그는 아이들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해야 했다. 자신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최선일까? 아니면 안정적인 위탁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 하지만 민서와 지훈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이미 아이들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편 박복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자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지역 신문사와 몇몇 인터넷 언론사에 돈 많은 회장님께 버려진 아이들, 빼앗긴 비운의 친척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제보 메일을 뿌리기 시작했다. 내용은 철저히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되었고 강민주는 아이들을 돈으로 빼앗아간 파렴치한 인물로 묘사되었다. 이것 보십시오. 대표님, 박복자가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긴급하게 민준에게 연락해왔다. 몇몇 소규모 인터넷 매체에서 이미 박복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JM홀딩스의 홍보팀은 즉각 대응에 나섰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한 악의적인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저 여자가 원하는 게 고작 이런 싸구려 동정론이었나. 민주는 차갑게 비웃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특히 민서는 이미 언론의 속성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을 나이였다. 그는 그날 저녁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민서야, 혹시 아저씨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듣거나 보게 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에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단다. 민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얼굴에는 이미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강민주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수세에 몰려 있어서는 안 되었다. 박복자라는 여자의 실체를 세상에 알려야 했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그는 초의 변호사에게 박복자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아이들의 친모인 한지숙의 행방을 찾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그녀를 찾아야만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아이들을 버린 진짜 이유, 그리고 박복자와의 관계 등 그녀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있을 터였다. 법적 다툼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고 민주는 자신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의 등 뒤에는 자신이 지켜야 할 두 작은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그것이 바로 냉철한 사업가 강민준이 아닌 민서와 지훈이의 보호자 강민준이 내려야 할 유일한 선택이었다. 강민준의 지시로 최지환 변호사팀은 한지숙의 행방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그녀의 과거 인간관계, 심지어 그녀가 남긴 아주 사소한 흔적까지 샅샅이 추적했다. 동시에 박복자의 뒤도 캐고 있었다. 그녀의 과거 사기 전력이나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그녀의 파렴치한 본색을 드러낼 증거를 수집하는 중이었다.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와 박복자의 집요한 방해 공작 속에서도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민서, 지훈이와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아이들과의 스킨십도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졌다. 민서는 민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지훈이는 민준의 품에 안겨 방긋방긋 웃기까지 했다. 그럴 때마다 민준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곳에서 첫 번째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JM홀딩스 홍보팀에서 박복자의 언론 플레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며 인터넷 여론을 살피던 중 한지숙의 옛 동네 주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미 있는 글을 발견한 것이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돈 많은 회장님이 데려갔다는 아이들. 혹시 지숙이네 애들 맞나요? 박복자, 그 아줌마가 무슨 친척이라고요. 그 아줌마, 지숙이한테 돈 빌려주고 못살게 굴던 사채업자나 다름없었는데 익명의 게시글이었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홍보팀은 즉시 이 사실을 최 변호사에게 알렸고 최 변호사는 게시글 작성자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게시글 작성자와 연락이 닿았다. 그녀는 한때 한지숙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이웃 주민 김민정 가명이었다. 김민정은 처음에는 신분 노출을 꺼렸지만 초의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과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는 마음을 바꾸었다. 그녀는 박복자가 과거 한지숙에게 접근해 소에게 돈을 빌려주고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며 괴롭혔던 사실을 증언해 주었다. 심지어 한지숙이 아이들을 데리고 야반도주한 것도 박복자의 빚 독촉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숙 씨가 착하고 순진해서 사람들한테 잘 속았어요. 박복자, 그 여자는 그걸 이용해서 지숙 씨를 거의 등쳐먹다시피 했죠.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까지 탐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이들 친척이라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죠. 김민정의 증언은 박복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이와 거의 동시에 한지숙의 행방을 쫓던 조사팀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한지숙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한 지방 소도시의 여관 주인이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관 주인은 한지숙이 며칠 전 어떤 남자와 함께 황급히 떠났으며 떠나기 전날 밤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그녀가 실수로 두고 간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보관하고 있었다. 최 변호사는 즉시 여관으로 사람을 보내 다이어리를 확보했다. 다이어리에는 한지숙의 불안정한 심리와 절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빚과 협박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 다이어리에는 박복자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 그리고 아이들을 어딘가 안전한 곳에 맡기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아이들을 주유소에 잠시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암시와 함께 언젠가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다. 민서야,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나쁜 사람들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려면 엄마가 꼭 다시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한다. 내 아가들. 다이어리를 읽어 내려가던 민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한지숙은 단순한 방임모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거대한 절망 속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던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몰랐다. 물론 아이들을 유기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선택 뒤에는 상상 이상의 고통과 압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새로운 증거들은 박복자의 가면을 벗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 변호사는 김민정의 증언과 한지숙의 다이어리를 바탕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박복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강력하게 어필했다. 또한 박복자가 과거 한지숙에게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궁지에 몰린 박복자는 더욱더 악랄하게 나왔다. 그녀는 계속해서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리며 민준을 비방했고 심지어 아이들을 몰래 만나러 주택 주변을 어슬렁거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민준의 철저한 경호와 주민들의 감시로 인해 그녀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민준과 아이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민서는 이제 민준을 아저씨, 대신 삼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가끔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이야기하기도 했다. 지훈이는 민준의 목소리만 들어도 까르르 웃으며 방했다. 민준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을 치유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민서와 지훈이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따뜻한 가족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박복자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그녀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경찰에서도 박복자의 과거 사기 및 불법 채권 추심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강 대표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복자 씨의 아이들 접근은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차단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민주는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한지숙을 찾아야 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 며칠 후 최지환 변호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대표님, 한지숙 씨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한지숙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아냈습니다. 조사팀이 한지숙과 함께 떠났던 남자의 신원을 파악했고 그 남자가 최근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지숙 역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민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민준은 최지환 변호사와 함께 한지숙이 입원해 있다는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만약 한지숙이 정말 아이들을 되찾고 싶어 한다면, 그래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은 이미 그에게 깊이 의지하고 있었고 그 역시 아이들에게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친어머니가 가장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또한 떨쳐버릴 수 없었다. 병실 문 앞에서 민주는 잠시 심호흡을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의 젊은 여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다. 한지숙이었다. 그녀의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얼굴 곳곳에는 멍든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와 함께 도피했던 남자의 폭력 때문인 듯했다. 한지숙은
낯선 남자들의 등장에 잔뜩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이내 최 변호사가 내민 명함을 보고는 조금 누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한지숙 씨, 맞으시죠?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변호사인 최지환 변호사입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다. 한지숙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제 아이들 민서랑 지훈이 어떻게 됐나요? 혹시 그 여자 박복자한테 넘어갔나요?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가득했다. 아이들의 안위가 가장 먼저 걱정되는 듯했다.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제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준의 말에 한지숙의 얼굴에 아주 잠깐 안도의 빛이 스쳤다가 인내 깊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이들을 그렇게 길바닥에 버려두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박복자 그 여자가 제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같이 도망쳤던 그 남자도. 한지숙은 울먹이며 간헐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박복자의 끊임없는 빚, 독촉과 협박,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까지 빼앗으려 했던 악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하려 했던 남자의 배신과 폭력까지.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다. 아이들을 주유소에 두고 온 것은 박복자와 그 남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아이들만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려 했던 절박한 선택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녀는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반드시 아이들을 데리러 올 생각이었다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과 일치했고 김민정 씨의 증언과도 맞아떨어졌다. 강민준은 한지숙의 처참한 모습과 절규에 가까운 고백을 들으며 가슴 깊이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최지환 변호사는 한지숙에게 박복자의 현재 상황과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법적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지숙 씨, 저희가 박복자의 죄를 입증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한지숙 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박복자로부터 받았던 협박과 부당한 요구들에 대해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지숙은 한참을 망설였다. 박복자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과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있다는 최 변호사의 말에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게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요. 한지숙의 협조를 얻어낸 민준과 최 변호사는 즉시 방역에 나섰다. 먼저 한지숙의 증언과 다이어리, 김민정의 증언, 박복자의 금융거래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종합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에 제출했다. 박복자가 한지숙을 상대로 저지른 불법 채권 추심, 협박, 갈취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동시에 JM홀딩스 홍보팀은 주요 언론사와 협력하여 박복자의 실체를 폭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전까지 박복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쓰던 언론들은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자 태도를 바꾸어 박복자의 만행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버려진 아이들 이용한 파렴치한 사기꾼, 눈물 뒤에 숨겨진 악마의 두 얼굴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박복자는 이제 동정의 대상이 아닌 지탄과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궁지에 몰린 박복자는 이성을 잃고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히스테릭한 모습은 대중의 혐오감만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결정타는 경찰의 공식 수사 발표였다.
경찰은 박복자를 불법 채권 추심, 협박,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박복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은 그녀의 오만함과 탐욕이 불러온 처참한 대가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의 몰락은 한순간이었다. 자신이 뿌린 거짓과 악행의 씨앗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다. 박복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민주는 오랜만에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는 즉시 민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민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바라보다가 이내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고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에 대한 서름의 눈물이기도 했다. 한지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갔다. 민주는 그녀에게 최고의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심리 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민준의 격려와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며칠 후 민주는 한지숙과 민서가 조심스럽게 재회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병원 상담실에서 만난 모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민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민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한지숙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이는 아직 너무 어려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한지숙은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강민주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지켜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앞으로 이 가족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박복자라는 거대한 장애물은 제거되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한지숙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와의 관계를 다시 건강하게 정립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미지수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가족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의 냉철했던 심장은 이미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으로 인해 따뜻하게 녹아내렸고 이제 그는 그 온기를 세상에 나누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복자의 오만함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진실은 밝혀졌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일뿐이었다. 그리고 그 길에 강민준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할 것이었다. 박복자의 그림자가 걷히자 민준과 아이들, 그리고 한지숙의 삶에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지숙은 민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꾸준히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몸과 마음을 회복해 나갔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 문제였다. 한지숙은 아이들의 친모였지만 당장 아이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오랜 논의와 고민 끝에 한지숙은 민준에게 아이들의 법적 후견인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대표님, 아니, 민준 씨, 제가 아이들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민서와 지훈이에게는 안정적인 환경과 사랑이 필요해요. 지금 저에게는 그걸 줄 능력이 없어요. 염치 없지만 민준 씨가 아이들의 곁을 지켜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엄마로서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아니, 그 후에도
아이들에게는 민준 씨 같은 든든한 존재가 필요할 거예요. 한지숙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전했다. 그녀는 민준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민준을 얼마나 따르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준은 한지숙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지숙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봅시다. 제가 아이들의 법적 후견인이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숙 씨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아이들을 키워나갈 겁니다. 지숙 씨가 건강을 회복하고 아이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강민준은 민서와 지훈이의 공식적인 법적 후견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이들의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했다. 한지숙 또한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민준과 함께 아이들의 양육 계획을 세우는 등 엄마로서의 역할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 시간이 흘러 민준의 교회 별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갔다. 냉철한 사업가였던 강민준의 일상도 크게 달라졌다. 아침에는 아이들의 등교 준비를 돕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거나 동물원을 방문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스케줄이 되었다. 회사의 중요한 회의나 해외 출장도 아이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김비서를 비롯한 JM홀딩스의 임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아이들을 향한 민준의 진심을 느끼고 그의 변화를 존중하게 되었다. 민서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났다. 주유소에서 동생을 필사적으로 지키던 야무진 소녀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꿈을 키워나갔다. 동생 지훈이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불안과 절망이 아닌 사랑과 책임감이 가득했다. 민준에게는 때로는 딸처럼,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처럼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지훈이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민준의 품에 안겨 온가리를 하던 아기는 어느새 또렷한 목소리로 삼촌 하고 부르며 그를 따랐고 누나 민서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는 귀여운 말썽꾸러기가 되었다. 아이의 해맑은 미소는 민준에게 그 어떤 사업 성공보다도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었다. 한지숙도 민준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다. 그녀는 매주 주말 아이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고 민중과도 아이들 교육 문제나 미래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 물론 그들의 새로운 가족 형태가 항상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도 있었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게 될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하지만 민준과 한지숙은 그때마다 서로를 의지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들에게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변함없는 책임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 후 에필로그.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봄날 오후. 넓은 정원이 딸린 집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중학생이 된 민서는 교복을 입은 채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민준에게 들려주고 있었고 초등학생이 된 지훈이는
민준의 다리에 매달려 장난을 치고 있었다. 민준은 흐뭇한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냉철함 대신 부드러움과 행복감이 가득했다. 삼촌, 오늘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인데 삼촌 선물이에요. 민서가 자신이 그린 풍경화를 민준에게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따뜻한 집과 활짝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준과 민서, 그리고 지훈이었다. 와, 정말 멋진데 민서 내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지는구나. 민준은 그림을 받아들고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지숙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이제 제법 성공한 파티시에가 되어 자신만의 작은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손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얘들아, 엄마 왔다. 오늘 우리 지훈이 받아쓰기 100점 맞은 기념으로 케이크 파티하자. 와, 엄마 최고. 지훈이가 한지숙에게 달려가 안겼다. 민서도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맞이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주유소에서 얼어붙었던 그날.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래였다. 버려진 작은 소녀와 갓난아기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지만 동시에 그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그의 세상은 더 이상 차가운 비즈니스와 계약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포옹,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그의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강민주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사랑받느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 있었다. 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사랑으로 단단히 이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이었다. 어둠이 거친 자리에 찾아온 새로운 새벽처럼 그들의 삶은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 차 빛나고 있었다.